승진 소식을 듣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아파트 입구에 있던 집시 소녀가 속삭였다. 거기 가면 아주머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모퉁이에 숨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목격한 광경은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다. 이선영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잿빛 11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운이 믿기지 않았다. 7년, 길고 긴 7년 동안 그녀는 매일 도시 외곽에 있는 이 사무실로 출근해 끝없는 송장을 확인하고 계산서를 대조하고 밤늦게까지 보고서와 씨름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대표이사가 그녀를 호출해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선영 부장, 중후한 외모에 선한 눈빛을 가진 백발의 최진혁 대표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재무팀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업무는 항상 흠잡을 데가 없었으니까요. 선영은 기쁨에 온몸이 짜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재무팀장이라니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다른 연봉, 다른 기회. 이제 딸 민지가 그토록 원했던 영어 학원에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 댁 시골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휴가를 위해 돈을 모아 제주도 같은 곳으로 여행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낡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중고차를 한 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을 감출 수 없었다. 믿어주신 만큼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그 믿음을 증명했어요. 대표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집으로 가세요. 푹 쉬고요. 월요일부터 새로운 직무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봉은 현재보다 2,500만 원 인상될 겁니다. 분기별 성과급도 이제 더 높아질 거고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2,500만 원. 선영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안도감을 느껴본 게 얼마 만인지. 최근 몇 년간의 삶은 팍팍했다. 월급은 아파트 관리비, 식비, 민지 옷값으로 전부 사라졌다. 같은 회사의 자재팀에서 대리로 일하는 남편 강지훈도 월급이 많지 않았기에 둘이 버는 돈은 딱 기본적인 생활에만 겨우 충당될 정도였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축하합니다. 대표가 다시 한번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선영은 그 손을 잡으며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대표실을 나와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저 멀리 구석에서 청소 아주머니 한 분이 바닥을 닦고 있을 뿐이었다. 선영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활짝 미소 지었다. 바로 이거였다. 그녀가 수년간 죽어라 일했던 이유. 모든 야근과 보고서 마감 전에 수많은 밤샘과 단 한 번도 병가를 내거나 지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선영 씨, 그거 진짜야?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눈을 뜨자 옆 부서인 인사팀의 최경자 과장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가끔 함께 커피를 마시던 푸근하고 마음씨 좋은 50대 여성이었다. 네, 진짜예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승진했어요. 최 과장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어머, 정말 잘됐다. 내가 다 기쁘네. 선영 씨는 그럴 자격 있어. 정말이야. 언제까지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고생해? 이제 제대로 살 수 있겠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영은 어색하게 그녀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항상 이런 감정 표현이 특히 직장에서는 불편했다. 김도진 부장님은 아셔? 최 과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재무부의 부장인 김도진은 지난 7년간 그녀의 직속 상관이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남자로 칭찬은 절대 하지 않으면서도 사소한 실수 하나에 모두 앞에서 면박을 주곤 했다. 선영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다. 그는 확실히 자기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였다. 모르겠어요. 선영이 솔직하게 말했다. 대표님이 직접 저를 부르셨어요. 아마 김 부장님께도 미리 언지를 주셨겠죠. 과연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 최 과장이 콧방귀를 뀌었다. 자기가 제일 아끼는 직원이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거의 동급의 동료가 된 셈이니까. 선영은 어깨를 으쓱했다. 사내 정치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순간을 즐기고 집에 가서 가족과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최 과장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 빠르게 짐을 챙겼다. 책상 위에는 마무리하지 못한 보고서들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야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금요일이지 않은가?
좀 쉬어도 괜찮을 것이다. 선영은 재킷을 걸치고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김도진 부장과 마주쳤다. 그는 서류철을 든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막 나오고 있었다. 이선영 씨, 그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승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의 그녀는 긴장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잘 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그녀를 평가하듯 쳐다봤다. 재무팀장은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죠. 알고 있습니다. 애선영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럼 김 부장은 고개를 까딱하고는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다. 좋은 저녁 보내요. 선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아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냉담하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저 기분 탓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11월의 저녁은 축축한 바람과 부슬비로 그녀를 맞았다. 하늘은 무거운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이제 막 6시를 넘겼을 뿐인데도 사방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선영은 재킷깃을 세우고 가방을 고쳐 쥔 채 정류장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지만 버스를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해서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었다.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우산이나 모자를 눌러쓴 채 비를 피해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선영은 무릉덩이를 깡충깡충 뛰어넘으며 빠르게 걸었다. 남편 지훈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했다. 그는 분명 기뻐할 것이다. 어쩌면 막 결혼했을 때처럼 그녀를 꼭 껴안아 줄지도 모른다. 최근 들어 지훈은 어딘가 무심해져 있었다. 직장이나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늦게 귀가해서는 휴대전화에 콜을 받고 말없이 저녁을 먹었고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밤늦게까지 나오지 않았다. 선영은 그저 그가 피곤해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 역시 같은 회사의 자재팀 대리로 일하며 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치고 스트레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소식은 분명 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어쩌면 주말에 영화관이나 카페에 가자고 제안할지도 모른다. 둘이서만 데이트를 한 지 정말 오래되었다. 그녀가 걷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민지에게 새 겨울 부츠를 사줘야 했다. 낡은 부츠는 밑창이 다 갈라져서 발이 젖는다고 투덜거렸다. 친정어머니 약값도 보태드려야 했다.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좋은 약은 한 통에 30만 원이나 해서 비쌌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위해 구제옷 가게가 아닌 새 코트도 한 벌 사야지. 그녀는 인상될 월급을 계산하며 미소 지었다. 다 잘 될 것이다. 마침내 안정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선영은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발코니를 가진 잿빛에 똑같이 생긴 5층짜리 복도식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녀가 사는 동은 맨 끝에서 세 번째였다. 칠이 벗겨진 그네가 있는 어린이 놀이터, 1동 입구에 식료품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가게, 아파트 뒤편의 차고들. 조용하고 지루하지만 익숙한 도시 외곽의 평범한 주거 지역이었다. 그녀는 지훈과 결혼하고 그의 방 2개짜리 3층 아파트로 이사온 후 지난 10년을 이곳에서 살았다. 아파트 입구에는 비를 막기 위해 비닐 커버를 씌운 유모차를 끈 젊은 엄마들 몇몇이 서 있었다. 지붕이 있는 벤치 아래에서는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선영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그들을 지나쳤다. 현관문까지 10m쯤 남았을 때 아파트 모퉁이에서 작은 인형이 튀어나왔다. 집시 소녀였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화려한 꽃무늬 치마에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과 유난히 크고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소녀는 선영의 재킷 소매를 붙잡았고 선영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주머니의 소녀는 선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삭였다. 집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선영은 반사적으로 팔을 뿌리쳤다. 이 동네에는 특히 가을이 되면 집시들이 정기적으로 나타나 점을 쳐주거나 구걸을 했고 가끔은 무언가를 팔려고도 했다. 그들은 차고 뒤편에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동네 주민들은 경계하면서도 그들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다. 보통 선영은 그들과 말을 섞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녀의 목소리와 그 눈빛에 무언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다. 무슨 소리니? 선영이 겨우 입을 열었다. 가지 마세요.
집시 소녀는 그녀의 손을 다시 꽉 잡으며 반복했다. 소녀의 손가락은 가늘고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다. 들었어요. 거기 큰일 나요. 아주 큰일. 제발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야, 이거 놔. 선영은 벗어나려 했지만 소녀의 손아귀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다. 나 바빠. 집에 빨리 가야 해. 서두르지 마세요. 소녀는 고개를 저었고 그 눈에는 두려움인지 연민인지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머니, 딱 5분만 기다려요.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할 거예요. 선영은 반박하고 소녀를 밀치고 지나가고 싶었다. 이건 그저 집시들의 흔한 수법일 뿐이다. 지금 겁을 먹고 돈을 주면 소녀는 도망가서 어리숙하고 잘 속는 여자를 비웃을 것이다. 그들은 항상 그랬다. 겁을 주고 협박해서 애군을 쫓아준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돈을 뜯어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슴속 무언가가 쿵 내려앉으며 등골을 따라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그녀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무슨 일인데? 저는 봤어요. 소녀는 그녀의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섰다. 가끔 보여요. 거기 나쁜 사람들이 아주머니를 해치려고 해요. 지금 가지 마세요. 기다려요. 선영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소녀를 쳐다보며 서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이건 그저 사람들을 겁주도록 훈련받은 아이일 뿐이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는 것도 있지 않은가? 만약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집에 불이 났거나 도둑이 들었을 수도 있다. 지훈이 일찍 퇴근했다가 누군가와 마주쳤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하려다 이내 생각을 바꿨다. 만약 아무 일도 없다면 그녀는 바보처럼 보일 것이다. 여보, 집시 소녀가 집에 가지 말라고 해서 그는 그녀를 미신에 빠진 멍청이라고 비웃으며 길거리 불황자들 말을 듣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는 원래 최근 들어 그녀를 마치 참을성 있게 인생을 가르쳐야 할 어린아이처럼 대하곤 했다. 알아서 선영은 왜 동의하는지도 모른 채 한숨을 내쉬었다. 기다릴게. 하지만 올해는 안 돼. 집시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듯 순식간에 건물 모퉁이로 사라졌다. 선영은 보도에 서서 자신이 완벽한 바보가 된 기분을 느꼈다. 유모차를 끌던 엄마들은 그녀를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벤치에 있던 남자들은 담배를 다 피우고는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선영은 소녀가 사라진 건물 모퉁이로 걸어가 차가운 벽돌 벽에 기댔다. 그리고 재킷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뱃갑을 꺼냈다. 3년 전 민지가 학교에서 흡연의 해로움에 대해 배우고 와서 집에서 금연 캠페인을 벌인 이후로 담배를 끊었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를 대비해 항상 한 갑은 가지고 다녔다. 지금도 손가락이 저절로 담배 한 개비를 향했다. 불을 붙이고 깊게 빨아들였다. 연기가 목을 태우자 기침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다. 선영은 시계를 보았다. 6시 반이었다. 지훈은 보통 7시쯤, 때로는 더 늦게 오기도 하니 집에 없을 것이다. 민지는 친구 나은이네 집에 있었다. 둘이 같이 무슨 환경과제를 한다고 했다. 9시까지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렇다면 집은 비어있다. 그런데 뭘 기다리는 걸까? 빈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5분만, 선영은 결심했다. 5분만 서 있다가 가자. 점쟁이 같은 애들 말은 그만 듣는 거야? 그녀는 담배를 다 피우고 꽁초를 무릉덩이에 던진 뒤 다시 아파트 입구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불길한 징조는 전혀 없었다. 유모차를 끌던 엄마들도 흩어졌고 남자들도 사라졌다. 아파트 창문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는 저녁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평범한 평일 저녁의 풍경이었다. 1층 창문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서로를 방해하며 논쟁하는 토크쇼인 듯 했다. 선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민지와의 메시지를 열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점심때 온 것이었다. 엄마, 나 나은이네 집에 있어? 9시에 들어갈게. 전화하지 마. 우리 발표 준비 중이야. 무슨 발표인지는 민지가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선영은 굳이 묻지 않았다. 딸은 최근 들어 부쩍 자립심이 강해졌고 선영은 그 점이 기뻤다. 8살이면 이제 아기가 아니니까. 그녀는 지훈에게 언제 오는지 물어보려 메시지를 쓰려다 또다시 그만두었다. 뭐 하러? 그는 회사에 있을 것이다. 늘 그렇듯 단답형으로 대답할 테지. 그냥 집에서 기다렸다가 이 소식으로 놀라게 해주는 편이 낫다. 어쩌면 저녁으로 맛있는 걸 해줄 수도 있겠다.
냉장고에 닭고기가 있었던 것 같다. 감자와 함께 찜닭을 만들면 되겠다. 지훈이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선영이 막 모퉁이를 돌아 아파트로 향하려던 순간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세 사람이 나왔다. 선영은 그림자 속에 서 있어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을 즉시 알아봤다. 가장 앞서 걷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 지훈이었다. 2년 전 그녀가 생일 선물로 사준 바로 그 회색 재킷을 입은 키 크고 마른 남자. 그는 뒤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무언가 말하며 웃고 있었다. 선영은 최근 몇 달간 그가 그렇게 환하게 진심으로 행복한 듯이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옆에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걷고 있었다. 세련된 빨간색 재킷에 딱 붙는 청바지를 입고 긴 금발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날씬한 여자였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에 거의 닿을 듯 가까이 붙어 걸으며 역시 미소 짓고 있었다. 선영은 그녀를 몰랐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세 사람의 맨 뒤에는 그녀의 상사인 김도진 부장이 있었다. 1시간 전 그녀에게 무뚝뚝하게 승진을 축하해 주었던 바로 그 남자. 그는 조금 뒤처져서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심각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선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모퉁이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온 거리에 울리는 것만 같았다. 저들이 왜 함께 있는 거지? 8시까지 회사에 있어야 할 지훈이 왜 6시 반에 우리 집 아파트에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지? 그들은 아파트 현관 앞에 멈춰 섰고 선영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도진 부장이 회의에서처럼 명확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자, 그럼 월요일에 내가 이선영 씨를 불러서 서류를 제시하겠어? 보고서에서 횡령과 장부 조작이 발견됐다고 말할 거야? 이미 다 준비해놨어. 서류 작업은 끝났다고. 물론 그녀는 부인하겠지만 증거가 내 손에 있어? 만약 그녀가 믿지 않으면요? 선영 씨는 꼼꼼해서 확인해 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지훈의 목소리였다. 그럴 시간 없어. 김 부장이 손을 내저었다. 난 즉시 보안팀을 부를 거야. 이건 심각한 위반 행위이며 회사가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할 거라고. 대표님은 날 믿어. 내 말을 듣는단 말이야. 점심때쯤이면 그녀는 징계 해고될 거야. 선영은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무슨 장부 조작? 무슨 횡령? 그녀는 단돈 10원도 횡령한 적이 없었다. 모든 보고서를 3번씩 확인했고 숫자 하나하나 대조했다. 이건 말도 안 돼.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가 비게 되지. 김 부장이 말을 이었다. 지훈 씨, 자네는 이미 회사에서 1년 일했어. 내가 추천서를 써주지. 형식상으로는 자격이 충분해. 대표님도 반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자네를 후보로 추천할 테니까 믿을 만한 전문가라고 말해주지. 그럼 유라는요? 지훈이 옆에 있는 금발 여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유라는 내 비서로 남을 거야. 김 부장이 대답했다. 일단은 나중에 상황 봐서 결정하고 중요한 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야. 금발 여자,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은 유라였다. 그녀는 킥킥 웃으며 지훈의 팔짱을 꼈다. 지훈 씨, 상상이가 당신이 재무팀장이 되고 나는 그 옆에 있는 거야? 우리 이거 원했잖아, 그치? 지훈은 몸을 숙여 그녀의 뺨에 가볍고 익숙하게 입을 맞췄다. 선영은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물론이지, 자기야, 지훈이 말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거야? 그 다음은요? 유라가 김 부장을 쳐다보며 물었다. 확실하게 하려면 아이도 데려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도 데려올 거야.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을 통해서 지훈 씨는 이혼 소송을 걸고 딸의 단독 양육권을 요구할 거야. 그때쯤이면 이선영 씨는 평판이 망가진 실업자 신세일 테고 법원은 아버지 편을 들어줄 거야. 엄마가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겠지? 그거 좋네요. 유라는 지훈에게 몸을 기댔다. 내가 말했잖아요. 다 잘 될 거라고. 당신만 너무 불안해했지? 불안한 거 아니었어. 지훈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냥 모든 걸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지? 선영 씨도 바보는 아니니까. 뭔가 눈치챌 수도 있어. 아무것도 눈치 못 채. 김 부장은 담배에 불을 붙여 한 모금 빨았다. 그녀는 이미 승진했잖아.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대표님한테 그녀를 추천한 게 사실은 함정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겠지? 일부러 말이야. 사람이 높이 올라가 있을 때 추락은 더 고통스러운 법이거든. 선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었다. 이건 끔찍한 악몽이고 망상이고 헛소리였다. 그녀의 남편, 그녀의 상사, 그들이 공모해서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딸을 빼앗고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깟 직책과 저 유라라는 여자 때문에. 그래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훈이 자기 담배를 꺼내며 물었다. 월요일에 해고하고 김 부장이 대답했다. 화요일에 자네는 이혼 서류를 제출해. 일주일 뒤에 자네를 그 자리에 임명하고. 아이 관련 재판은 2달 정도 걸리겠지만 그건 괜찮아. 중요한 건 이선영 씨가 새 직장을 구하기 전에 일을 끝내는 거야. 내가 이미 업계 사람들에게 손을 써놨어. 그녀에게 추천서를 써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가는 곳마다 그녀가 사기로 해고됐다고 말할 테니까. 그런 회계사를 누가 쓰겠어? 부장님, 정말 천재세요. 유라가 감탄하며 김도진을 쳐다봤다. 저는 이런 계획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경험이지, 아가씨. 경험. 그가 비웃었다. 내가 이 회사에서 20년 일했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지? 손 써야 할 사람들은 이미 다 손 써놨고, 보안팀도 내 편이야. 법무팀도 마찬가지고, 대표님은 늙어서 세세한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어. 내 말을 그대로 믿을 거야? 지훈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녀 어머니, 박 여사님 말인데요. 그분이 끼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영 씨 편을 들려고요. 그 늙은이, 김 부장이 코웃음을 쳤다. 고혈압 앓는 연금 수급자잖아.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중요한 건 이선영 씨가 바로 변호사한테 달려가지 않는 거야. 하지만 그러지 않을걸. 처음에는 충격에 빠져 있다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다가 정신 차렸을 땐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갔을 테니까. 그러길 바라야죠. 지훈은 담배꽁초를 아스팔트에 던져 발로 비벼 껐다. 이런 삶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선영 씨도, 돈 타령하는 그녀의 끝없는 잔소리도, 매주 전화해서 이것저것 부탁하는 장모님도, 그냥 유라랑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사람답게요. 유라는 그의 입술에 키스했고, 선영은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을 붙잡았다. 지훈 씨, 우리 행복할 거예요. 유라가 속삭였다. 당신, 나, 그리고 민지까지 내가 친딸처럼 사랑해 줄게요. 약속해요. 민지는 괜찮은 애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똑똑하고, 나를 좋아해. 엄마랑은 다르지. 선영 씨는 요즘 뭐에 홀린 사람 같아. 일 생각밖에 안 해. 집에 와서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도 않아. 차가워졌어. 선영은 입술을 피가 날 때까지 깨물었다. 차갑다고. 그녀가 차갑다고. 그녀는 매일 그를 위해 아침을 차리고 집을 청소하고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딸을 키웠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투잡까지 뛰었는데 그는 그녀를 차갑다고 불렀다. 자, 난 이제 가봐야겠군. 김 부장이 시계를 봤다. 월요일 아침에 통화하지? 지훈 씨, 자네는 20분 정도 일찍 출근해. 내 사무실로 와. 마지막 지시를 내릴 테니. 유라, 자네도 긴장하고 있어? 이선영 씨가 뭔가 낌새를 채는 것 같으면 즉시 나에게 보고해. 네, 부장님. 이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명심해. 김 부장이 두 사람을 엄하게 쳐다봤다. 실수하면 안 돼. 자연스럽게 행동해. 지훈 씨, 집에서는 평소처럼 해에 싸우지도 말고 낌새를 주지도 마. 이선영 씨는 월요일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선 안 돼. 알겠나? 알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제가 잘 알아요. 지금 그 승진 때문에 기뻐서 날아다닐걸요. 저한테 신경도 안 쓸 겁니다. 그들은 잠시 더 서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논의했지만 선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차가운 벽돌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었다. 지훈, 그녀의 지훈, 민지의 아빠, 그녀와 10년을 함께 산 남자. 그가 그녀에게서 딸을 빼앗고 그녀를 빈털터리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고작 비서 하나 때문이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세 사람은 이미 흩어지고 있었다. 김 부장은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선영이 회사 주차장에서 본 적 있는 검은색 세단이었다. 지훈과 유라는 다른 방향,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서로 껴안은 채 걸었고 유라는 무언가 제잘거리며 웃었다. 지훈도 미소 짓고 있었다.
선영은 모퉁이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고통과 분노, 절망이 뒤섞인 무서운 감정이 들끓었다. 뛰쳐나가 소리 지르고 지훈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며 묻고 싶었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감히?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떠나는 모습, 김 부장의 차가 출발하는 모습, 지훈과 유라가 모퉁이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나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이 떨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녀는 해냈다. 음성 녹음 앱을 열고 녹음 버튼을 누른 뒤 기다렸다. 그들은 10분 후에 돌아왔다. 선영은 멀리서부터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다시 아파트 입구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작았지만 선영은 길가에 주차된 차들 뒤에 숨어 더 가까이 다가갔다. 휴대전화는 아파트 입구 쪽을 향해 손에 든 채였다. 서류는 이미 준비됐어요. 지훈이 말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는데 그가 다 처리해줬어요. 선영 씨가 해고되자마자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사유는 성격 불일치, 그리고 그녀의 정신 상태.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변해서 아이에게 화를 낸다고 말할 거예요. 민지가 말해버리면 어떡해요? 유라가 물었다. 엄마한테 당신이 나쁘게 대했다고, 괴롭혔다고 말하면요. 내가 언제 괴롭혔다고? 지훈이 손을 내저었다. 민지는 날 좋아해. 내가 같이 놀아주고, 숙제도 봐주고, 만화도 같이 보잖아. 선영 씨는 애한테 신경 쓸 시간도 없어. 맨날 회사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말할 거야. 엄마는 커리어에만 관심이 있다고. 딸한테는 신경도 안 쓴다고. 해고되고 나면 그녀한테는 아무런 기회도 없을 거야. 김 부장님 말대로 정말 다 잘 될까요? 유라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김 부장님은 모든 걸 다 계획해놨어. 지훈이 자신 있게 말했다. 그분은 회사에서 20년이나 일했고 인맥도 넓어. 대표님 손주 돌잔치에도 갔던 사이야. 거의 친구나 마찬가지라고. 김 부장님이 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만약 선영 씨가 서류에서 그 횡령 사실을 스스로 찾아내서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되면요? 못 찾아. 지훈이 웃었다. 김 부장님이 준비한 서류를 아직 못 봤잖아. 월요일에야 보여줄 텐데 거기에는 그런 숫자들, 그런 위조 서명들이 있어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조차 못할 거야. 필적 감정은 한 달이나 걸릴 거고 그때쯤이면 모든 게 다 결정 나 있을 거야. 그녀는 해고되고 자리는 내 차지가 되고 아이 양육권 재판도 끝날 거고 그걸로 끝이야. 유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여자랑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렇게 칙칙하고 재미없는데? 젊었을 때 사랑에 빠졌지. 뭐, 지훈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때는 달랐어. 쾌활하고 예뻤지. 그러다 민지 낳고 살찌고 맨날 펑퍼짐한 홈웨어만 입기 시작했어. 항상 피곤해하고 늘 뭔가에 불만이고 지겨워졌어. 그냥 살고 싶어. 이 동굴 같은 데서 썩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살고 싶다고. 여행도 하고 레스토랑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우리 그렇게 할 거예요. 유라가 약속했다. 당신이 그 자리 얻고 이혼하면 바로 어디든 떠나자고요. 터키 같은 데로. 터키든 이집트든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지훈이 그녀를 껴안았다. 중요한 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야. 그들은 잠시 더 서서 키스를 하고 무언가 속삭였다. 선영은 들으면서 녹음했다. 모든 것을 한마디 한마디, 그들의 계획에 대한 모든 비열한 세부 사항을, 위조 서류에 대해, 횡령 누명에 대해, 김 부장이 대표와 어떻게 말을 맞췄는지, 그녀에게서 민지를 빼앗을 재판에 대해. 마침내 그들이 헤어졌을 때 유라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지훈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선영은 녹음을 멈추고 휴대전화 화면을 보았다. 32분 모든 것이 녹음되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재킷 위로 떨어졌다. 손으로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작은 집시 소녀가 옳았다. 불행은 정말로 그녀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선영은 그 사실을 알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았다. 선영은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아파트 입구에서 10분쯤 더 서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집에서 멀어졌다. 길도 살피지 않고 빠르고 거의 달리다시피 걸었다. 그곳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했다.
남편이 애인과 함께 나왔던 그 아파트 입구를 보지 않는 것. 3층 아파트에서 지금쯤 지훈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녀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차가운 플라스틱 벤치에 앉았다.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32분 오 목소리는 선명했고 단어들은 또렷했다. 이것이 증거였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것이었다. 선영은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여보세요. 선영아 어머니의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의 선영은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다. 오늘 민지 주말 동안 엄마 집에 맡겨도 될까? 물론이지, 딸아. 그런데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이상하구나. 괜찮아, 엄마. 그냥 좀 해결할 일이 있어서 내일 아침에 데려다 줄게. 알았다. 알았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을게. 선영은 전화를 끊고 시간을 확인했다. 8시가 되기 20분 전 민지는 아직 친구 집에 있고 9시에 돌아올 것이다. 지훈은 집에 있다. 그녀는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닭고기와 감자, 양념 재료를 샀다. 저녁을 준비할 것이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금요일. 그녀가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지훈은 정말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까딱하고는 액션 영화가 나오는 화면에 다시 시선을 고정했다. 왔어.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어디 갔다 와? 마트에. 선영은 그를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며 부엌으로 갔다. 저녁 해줄게. 그래. 지훈이 하품했다. 배고프다. 선영은 말없이 닭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썰고, 다듬고, 씻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3일 뒤에 자기 아내의 인생을 파괴할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민지를 빼앗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가 등 뒤로 다가와 냄비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녀는 하마터면 칼에 베일 뻔했다. 찜닭이야. 지훈이 물었다. 괜찮네. 오랜만에 먹는다. 응. 선영은 싱크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그가 눈을 가늘게 떴다. 아파. 피곤해서.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회사에 일이 많았어. 그렇군. 지훈은 다시 소파로 돌아갔다. 난 오늘 일찍 나왔어. 머리가 아파서. 김 부장님이 보내주셨어. 선영은 칼자루를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머리가 아팠다고. 회사에서 일찍 나왔다면서 30분 전에는 애인과 아파트 입구에서 껴안고 아내를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 그녀가 겨우 내뱉었다. 그럼 좀 쉬어. 그녀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식탁을 차리고 지훈을 불렀다. 그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봤고 그녀는 접시만 쳐다봤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가족. 9시에 민지가 돌아왔다. 쾌활하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어깨에 배낭을 메고 있었다.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그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부엌으로 뛰어 들어왔다. 우리 진짜 멋진 과제 만들었어요. 우주에 관한 거요. 나은이는 행성을 그렸고 나는 보고서를 썼어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잘했네. 선영은 딸을 껴안고 꼭 붙들었다. 민지에게서는 어린이용 샴푸와 달콤한 과자 냄새가 났다. 우리 똑똑이. 엄마, 왜 그래? 소녀는 품에서 빠져나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있잖아, 내일 할머니 댁에 갈래? 주말 동안 할머니랑 있을래? 민지는 기뻐했다. 좋아요. 할머니가 김치만두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가면 되겠네. 선영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아침에 짐 싸. 엄마가 데려다 줄게. 아빠는 안 가. 민지가 지훈을 쳐다봤다. 아니, 아빠는 일이 있어. 선영은 그가 입을 열 틈도 주지 않고 재빨리 대답했다. 우리 둘이서만 가는 거야? 알았어요. 민지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만화 봐야지. 선영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민지, 그녀의 딸, 그들은 아이를 빼앗아가서
법정에서 엄마는 나쁘고 제대로 돌보지 못하며 아빠가 더 잘 돌볼 거라고 말해서 아이를 지훈과 그 친딸처럼 사랑해줄 유라라는 여자에게 넘기려고 했다. 아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다. 벽을 향해 돌아누워 코를 고는 지훈 옆에 누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다. 머릿속으로 모든 단계를 수없이 반복했다. 아침 6시에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민지를 깨워 짐 싸는 것을 도왔다. 그들이 아파트를 나설 때 지훈은 아직 자고 있었다. 엄마, 아빠한테 우리 간다고 말 안 해? 민지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었다. 자고 있잖아. 깨우지 말자. 선영이 대답했다. 나중에 전화하면 돼. 그들은 택시를 타고 어머니 댁으로 갔다. 어머니는 오래된 동네의 2층짜리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다. 그녀는 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손녀를 껴안았다. 민지야, 부엌으로 가렴. 코코아 타놨어. 그녀가 말했다. 엄마랑은 잠깐 얘기 좀 하고. 민지가 부엌으로 달려가자 어머니는 딸을 엄한 눈으로 쳐다봤다. 무슨 일이니, 선영아? 어제도 이상하더니 지금 내 꼴이 말이 아니구나. 말해봐. 선영은 방 문을 닫고 민지가 듣지 못하도록 조용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승진에 대해, 아파트 입구의 집시 소녀에 대해, 애인과 함께 있던 지훈과 김 부장에 대해, 그들이 꾸미고 있던 계획에 대해, 휴대전화 녹음에 대해. 어머니는 듣는 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선영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어머니는 몇 초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세상에, 그녀가 속삭였다. 지훈이가, 그 애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놈인 줄은 몰랐구나. 항상 조용하고 침착해 보였는데 저도 몰랐어요. 선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게 다 사실이에요. 엄마, 그들이 민지를 빼앗으려고 해요. 저를 파멸시키려고요. 쓰레기 같은 놈들. 어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선영이 고백했다. 변호사가 필요해요. 좋은 변호사요. 하지만 누굴 찾아가야 할지 막막해요. 잠깐만. 어머니는 일어나 낡은 서랍장으로 다가갔다. 서랍을 뒤져 낡은 수첩을 꺼냈다. 박서연 기억나니? 너랑 같은 반이었잖아. 변호사가 됐다고 하던데 이혼이나 양육권 같은 가족법 전문이래. 1년 전에 내 아버지가 집 문제로 상의할 때 내가 상담받았었어. 똑똑하고 유능한 여자야. 박서연. 선영은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나은 머리를 한 키 크고 진지한 소녀를 떠올렸다. 그 애가 여기 시내에 있어? 응, 시내에 사무실이 있어? 여기 번호다. 점원이는 쪽지에 번호를 적어 딸에게 건넸다. 전화해봐. 전부 다 이야기하고 도와줄 거야.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았다.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명심해라. 어머니가 그녀를 엄하게 쳐다봤다. 지훈이한테는 한마디도 하면 안 돼. 평소처럼 행동해. 내가 안다는 걸 보여주면 안 돼. 그러면 그놈들이 계획을 바꿀 거고 넌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게 될 거야. 알아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제가 이 일 다 해결할 때까지 민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어머니가 그녀를 껴안았다. 너도 원하면 여기 있어? 아니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집에 돌아가야 해요. 지훈이가 아무것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녀는 민지와 1시간을 보내며 짐 푸는 것을 도와주고 보드게임을 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떠났다. 가는 길에 박서연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5번, 6번 울렸다. 선영이 막 끊으려던 순간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서연 변호사입니다. 서연아, 안녕. 선영은 말을 더듬었다. 나 이선영이야.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선영이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물론 기억하지. 무슨 일이야? 도움이 필요해. 선영이 침을 삼켰다. 법적인 문제야. 아주 급해. 이혼이랑 회사에서 겪는 부당한 일에 관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늘 와의 2시에 시간 비어. 주소는 알아? 엄마가 주셨어. 잘 됐네. 올 때 가지고 있는 서류랑 녹음 파일 있으면 그것도 전부 가져와. 다 보여줘. 고마워, 서연아. 고맙긴. 이따 봐. 선영은 전화를 끊고 택시 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지난 하루 동안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계획이 있었고, 변호사가 있었고, 증거가 있었다. 이제 망치지만 않으면 되었다. 2시 정각. 선영은 시내 중심가의 낡은 벽돌 건물 3층에 있는 법률 사무소 문 앞에 서 있었다.
문패에는 박서연 법률사무소 가사법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선영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벽을 따라 책장이 늘어선 작지만 밝고 깨끗한 사무실이었다. 창가 큰 책상 뒤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회색 정장에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예리한 회색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박서연이었다. 졸업식에서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똑같은 또렷한 이목구비, 똑같은 정직한 시선. 선영아, 서연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이리 와서 앉아. 선영은 내밀어진 손을 잡고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책상 위에 손을 모으고 그녀를 유심히 쳐다봤다. 말해봐. 순서대로.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선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승진, 집시 소녀, 지훈과 유라, 김 부장과 그의 계획, 그녀가 한 녹음, 그들이 민지를 빼앗으려 했던 것까지. 서연은 말없이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수첩에 메모를 할 뿐이었다. 선영이 말을 마치자 변호사는 손을 내밀었다. 녹음 파일 들어보자. 선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서연은 헤드폰을 끼고 들었다. 32분 동안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에는 분노와 비슷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녹음이 끝나자 서연은 헤드폰을 벗고 선영을 쳐다봤다. 내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증거 있어? 보고서나 추천서, 표창장 같은 거. 응,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서류 다 있어? 혹시 몰라서 항상 사본을 만들어 뒀거든. 잘했어. 서연이 다이어리를 펼쳤다. 자, 그럼.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월요일 아침. 내가 출근하기 전에 모든 서류를 나한테 가져와. 내가 검토하고 소장을 작성할게. 그런 다음 우리 같이 내 회사 보안팀으로 가는 거야? 김 부장이나 대표한테 가는 게 아니야? 바로 보안팀장한테 가는 거야? 이름이 뭐야? 윤상현 실장님이요. 선영이 대답했다. 오래 일하셨고 다들 존경하는 분이에요. 좋아. 윤 실장한테 가는 거야? 녹음 파일이랑 내 서류를 전부 제출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거지. 그리고 조사를 요구하는 거야. 법적으로 보안팀은 이렇게 심각한 혐의가 있을 경우 내부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어. 그들이 김 부장이 너를 상대로 준비한 모든 서류를 확인할 거고 불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낼 거야. 분명히 있을 테니까 날 믿어. 만약 못 찾으면 선영은 목이 조여 오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가 너무 완벽하게 꾸며놨으면 어떡해. 위조는 정밀 조사하면 항상 드러나게 돼 있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필적 감정, 서류 유통 분석, 금융 거래 확인. 김 부장은 모든 걸 완벽하게 조작할 시간이 없었을 거야. 그는 갑작스러운 공격과 자신의 권위에 의존했을 뿐이지.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모든 걸 바꿀 녹음 파일이 있어. 지훈이는 선영이 조용히 물었다. 이혼은 회사 일부터 해결하고 바로 진행할 거야. 서연이 또 다른 메모를 했다. 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원한다면 오늘 바로 소장 작성할 수 있어. 사유는 증거로 확인된 배우자의 외도. 그가 유라와의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녹취가 있잖아. 게다가 법원을 통해 아이를 빼앗으려는 계획까지. 이건 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거야. 법원은 항상 성실한 부모의 편이거든. 만약 그가 먼저 소송을 걸면 선영은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다. 그럴 시간 없어. 서연이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봤다. 우리는 오늘 바로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할 거야. 월요일이면 이미 접수 완료될 거고. 지훈이가 자기 서류를 내려고 할 때쯤엔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라 거절당할 거야.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뭐라고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마워하긴 아직 일러. 변호사는 만남 내내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할 일이 아직 많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증거와 시간이 있다는 거야. 그들은 내가 안다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있어. 이게 우리의 강점이야. 그들은 사무실에서 2시간을 더 보냈다. 서연은 이혼 소장을 작성했고 선영에게 김 부장, 지훈, 유라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자세히 물었다. 이름, 직책, 날짜를 기록하고 월요일의 행동 계획을 세웠다. 선영이 사무실을 나올 때쯤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지훈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다.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벌써 9시 다 됐잖아. 엄마 집에 있었어.
선영이 차분하게 거짓말했다. 민지는 거기 남았고 엄마가 집수리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곧 들어갈 거야. 알았어. 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선영은 9시 반에 집에 도착했다. 지훈은 부엌에서 노트북으로 무언가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섰을 때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 그녀가 툭 던졌다. 배고프면 데워 먹어. 그가 중얼거렸다. 선영은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은 일요일, 폭풍전의 마지막 고요한 날, 그리고 월요일에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있었고, 변호사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다. 일요일은 긴장된 기다림 속에서 지나갔다. 선영은 집안일을 하는 척하며 하루를 보냈다. 지훈은 아침 일찍 친구들을 만난다며 나갔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도 전화하지도 않고 그저 기다렸다. 저녁에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언제 데리러 와? 딸이 물었다. 할머니가 만두 쪄주셨는데 그래도 엄마 보고 싶어. 곧 갈게. 우리 아가의 선영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미소 지었다. 할머니랑 조금만 더 있어. 알았지? 엄마가 최대한 빨리 갈게. 알았어요. 민지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엄마, 근데 아빠는 왜 전화 안 해? 내가 2번이나 문자 보냈는데 답장도 없어. 일이 많으셔서 그래. 선영은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다.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널 사랑하셔. 그녀가 전화를 끊었을 때 지훈이 방으로 들어왔다. 누구야? 그가 물었다. 민지. 선영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언제 데리러 오냐고 묻네. 장모님이랑 좀 더 있으라고 해. 지훈이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끼리 있는 것도 좋잖아. 선영은 침묵했다. 벌떡 일어나 그의 얼굴에 대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조금만 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월요일, 선영은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지훈은 아직 자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옷을 입고 필요한 모든 서류, 근로계약서, 보고서 사본, 경영진의 감사 편지 등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겼다. 7시에 그녀는 이미 서연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철을 손에 들고 그녀를 맞았다. 준비됐어? 그녀가 물었다. 응, 준비됐어.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회사로 향했다. 차 안에서 서연은 다시 한 번 지시했다. 중요한 건 침착함이야. 윤 실장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서류를 보여주는 거야. 나머지는 그의 일이야. 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넌 피해자야. 그걸 명심해. 아침 8시, 그들은 회사 건물로 들어섰다. 선영은 서연을 보안팀장실로 안내했다. 윤상현 실장은 50대 남성으로 희끗희끗한 머리에 엄격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선영 부장님,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죠? 그가 서연을 쳐다봤다. 박서연 변호사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하며 책상 위에 명함을 놓았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김도진 부장의 사기 및 직권 남용 시도에 관한 건입니다. 윤 실장은 얼어붙었다. 설명해 보시죠. 그리고 그들은 설명했다. 선영이 이야기했고 서연은 녹음 파일을 보여주고 서류를 제출했다. 윤 실장은 듣는 내내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이를 악물고 욕설을 내뱉었다. 김도진 그 자식이 깨끗하지 않다는 건 늘 의심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조사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는 즉각적인 직무 감사를 요구합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윤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선영 부장님은 일단 집에 계십시오. 출근하지 마시고.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영이 속삭였다. 그들이 사무실을 나왔을 때 선영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됐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첫걸음은 뗐어. 이제 기다려. 선영은 사흘을 기다렸다. 어디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 앉아 휴대전화만 쳐다보는 끝없이 긴 사흘이었다. 지훈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은 채 출퇴근했다.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고 심지어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계획이 실행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수요일 아침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선영은 옆방에서 대화를 들었다. 네, 무슨 조사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장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침묵, 이어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지훈은 방에서 뛰쳐나와 재킷을 집어들었다. 급히 회사에 가봐야겠어. 그가 툭 던졌다. 무슨 일인데? 선영이 순진하게 물었다. 내가 알바 아니야. 그가 소리치고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선영은 부엌에 앉아 있었다. 1시간 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도진 해고됐어. 그녀가 말했다. 징계 해고야. 보안팀이 그가 너를 모함하기 위해 준비한 서류에서 위조 사실을 찾아냈다. 게다가 그의 부서에서 다른 금융 비리들도 발견됐고 그를 상대로 형사 고발이 진행될 거야. 지훈이는 선영이 물었다. 강지훈도 해고됐어. 공범 혐의로. 유라도 마찬가지고. 3명 모두. 대표이사가 경로했대. 지난 5년간의 모든 서류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어. 선영은 눈을 감았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서연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다. 그리고 너, 참고로 내일 출근이야. 내 새로운 자리, 재무팀장으로. 대표이사가 직접 전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했대. 내가 회사에서 가장 소중한 직원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더라. 선영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서연아. 아직 끝이 아니야.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내일 이혼 재판이야. 첫 기일, 준비해. 선영은 목요일 아침에 출근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오랫동안 서서 몸단장을 했다. 단정한 남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화장을 했다. 자신감 있고 차분해 보여야 했다. 지훈은 어제 저녁에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없었다. 선영은 그 이유를 알았다. 그는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며 무언가 수습하려 애쓰고 있겠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몇몇 동료들이 조심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인사팀의 최경자 과장이 가장 먼저 다가왔다. 선영 씨, 힘내. 우리 모두 내 편이야.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 이전에 김 부장이 쓰던 곳으로 향했다. 이미 전 주인의 물건들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철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곳은 그녀의 사무실이었다. 그녀의 자리였다. 1시간 뒤 대표이사가 그녀를 불렀다. 최진혁 대표는 피곤하고 늙어 보였다. 이선영 팀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번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김 부장을 20년간 믿었고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런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대표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모두를 속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재무팀장 자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연봉을 1,000만 원 더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3,500만 원의 인상. 선영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표가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보안팀이 재무부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심각한 비리가 발견됐어요. 김 부장은 유령 계좌를 통해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지난 3년간 수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훑어보았다. 액수는 어마어마했다. 김 부장은 단순히 그녀를 모함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인맥을 방패 삼아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만약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그가 얼마나 더 훔쳤을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대표가 미간을 문질렀다. 우리는 새로운 통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모든 주요 거래는 이중 확인을 거치게 될 겁니다. 하루는 일로 바쁘게 지나갔다. 김 부장이 남긴 보고서들을 처리하고 서류들을 확인해야 했다. 엉망진창이었다. 선영은 일에 몰두했고 그것은 다가올 재판에 대한 생각을 잊게 해주었다. 저녁에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오전 10시 가정법원 3호 법정. 늦지 마. 강지훈이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했어. 감정에 호소하면서 널 커리어에만 미친 나쁜 엄마로 몰아갈 거야. 준비됐어? 선영은 속이 조여왔지만 대답했다. 걱정 마. 우리에겐 녹취가 있고 사실이 있어. 그들이 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재판 시작 30분 전에 법원에 도착했다.
서연은 이미 서류 가방을 들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 준비됐어. 가자. 지훈은 이미 비싼 정장을 입고 오만한 표정을 한 젊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안에 앉아 있었다. 선영이 들어서자 지훈은 그녀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섞인 분노가 있었다. 선영은 서연 옆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서 깍지 꼈다. 판사가 들어섰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검은 법복을 입은 백발의 엄격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사건 파일을 열었다. 강지훈, 이선영 부부의 이혼 소송을 시작합니다. 원고 이선영 씨, 피고 강지훈 씨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먼저 일어섰다. 그녀는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지훈의 외도, 세 사람이 서류를 위조하여 아이를 빼앗고 선영을 해고하려 한 계획, 그리고 그 증거인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판사는 헤드폰을 꼈다. 32분 후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녹음이 끝나자 판사는 헤드폰을 벗고 오랫동안 지훈을 쳐다봤다. 그의 변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피고 측, 하실 말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지훈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불성실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좋은 아버지였으며 공동 양육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서연이 일어섰다. 위조된 혐의를 이용해 아이를 빼앗으려 계획했다는 근거로요? 범죄 공모에 가담했다는 근거로요? 그에 대한 형사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반박했다. 아직은요, 이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녹취는 그의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숙, 강지훈 씨,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아내의 해고를 이용해 아이를 빼앗을 계획이었습니까? 지훈은 벤치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네, 하지만 저는 딸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선영 씨는 항상 일만 합니다.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저는 민지가 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할 예정이었던 애인과 함께 말이군요. 판사가 건조하게 덧붙였다. 지훈은 턱을 꽉 다물었다. 법정 문이 벌컥 열렸다. 창백하고 눈이 충혈된 구겨진 재킷 차림의 유라가 뛰어들어왔다. 잠깐만요. 저도 할 말 있어요. 제가 민지를 사랑했을 거예요. 친엄마보다 더요. 저 여성을 퇴정시켜 주십시오. 서연이 날카롭게 일어섰다.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경비원이 소리치는 유라를 끌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계속하죠. 판사가 지훈을 쳐다봤다. 앉으세요. 당신은 배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지합니까? 그녀의 직장과 평판, 그리고 아이를 빼앗기 위해 공모에 가담했다는 것을요.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저는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했어요. 그녀도 끊임없는 돈 얘기도 다른 삶을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적으로 이혼했어야죠. 판사는 서류를 넘겼다. 이런 짓을 벌이는 게 아니라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기합니다. 딸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은 어머니 이선영 씨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어머니의 동반하에 4시간 이내로 면접 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양육비는 모든 소득의 4분의 1을 지급합니다. 아파트는 혼인 전 아버지의 재산이었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는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비워야 합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불공평합니다. 저는 거기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의 선의로 거주한 것입니다. 오 판사가 차갑게 쳐다봤다. 그리고는 그녀의 인생을 파괴하려 했죠. 당신을 상대로 형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아직은요. 퇴정합니다. 그녀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퇴장했다. 선영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이게 정말일까? 그녀가 이겼다. 축하해. 서연이 미소 지었다. 다 끝났어. 넌 자유야. 지훈과 그의 변호사는 법정을 나갔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구부정하게 걸어갔다.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선영은 안도감과 동시에 공허함을 느꼈다. 10년이 끝났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았고 자유로워졌다. 4개월이 지났다. 봄이 완연했다. 도시는 푸른 잎과 꽃으로 물들었다. 선영은 지훈 없는 새로운 삶, 끊임없는 긴장감 없는 삶에 익숙해졌다. 민지와는 더 가까워졌다. 처음 몇 주간 딸은 이혼을 힘들어하며 울고 왜 아빠가 더 이상 같이 살지 않느냐고 물었다.
선영은 자세한 내막을 설명하지 않고 어른들은 가끔 함께 살 수 없을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점차 민지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였다. 지훈은 토요일마다 와서 그녀를 몇 시간 데리고 나갔다. 만남은 어색했지만 갈등은 없었다. 일은 순조로웠다. 선영은 재무팀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해냈고 부서를 정돈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했다. 대표는 칭찬했다. 인상된 월급으로 그녀는 민지에게 공부용 새 컴퓨터를 사주고 자신을 위해 좋은 신발과 코트를 샀다. 어머니의 약값도 보태드렸다. 처음으로 저축도 생겼다. 선영은 안정감과 평온을 느꼈다. 4월 초 어느 토요일, 선영은 장을 보고 걸어오고 있었다. 민지는 학교 과제를 하러 집에 남아 있었다. 날은 화창하고 따뜻했으며 봄 내음이 났다. 선영은 집으로 가는 골목으로 접어들다 멈춰섰다. 아파트 입구에 화려한 치마를 입은 익숙한 작은 인형이 서 있었다. 그 11월 저녁, 그녀에게 경고해 주었던 집시 소녀, 로사였다. 선영이 가까이 다가가자 로사가 몸을 돌려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안녕. 로사의 선영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옆에 쭈그려 앉았다. 널 기억해. 내가 날 구해줬어. 아주머니가 좋은 사람인 걸 봤어요.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선영은 지갑을 꺼내 소녀에게 가지고 있던 현금 5만 원 전부를 건넸다. 이거 받아줘. 제발. 넌 정말 내 인생을 구해줬어. 로사는 지폐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다 괜찮으세요? 응, 선영은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다. 다 괜찮아. 일도 하고 있고, 딸도 나랑 같이 있어? 우리 행복해. 다행이네요. 소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잘 키우세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약속할게. 선영이 속삭였다. 로사는 작별 인사를 하듯 손을 흔들고는 떠나갔다. 선영은 작은 인형이 모퉁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녀는 일어나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3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다. 민지가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보고 있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보세요. 저 과제 거의 다 했어요. 선영은 딸을 껴안고 꼭 붙들었다. 평범한 날, 평범한 삶이었지만 너무나 소중했다. 저녁, 민지가 잠자리에 든 후 선영은 발코니로 나갔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승진 소식에 행복해하며 퇴근하던 그 11월의 저녁을 떠올렸다. 아파트 입구의 집시 소녀와 그녀의 경고를 떠올렸다. 모퉁이에 서서 세 사람이 그녀의 인생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듣던 순간을,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싸워서 이겨냈던 자신을 떠올렸다. 선영은 미소 짓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내일은 새로운 날, 새로운 과제, 새로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해낼 것이다. 그 끔찍한 악몽도 이겨냈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이겨낼 것이다. 그녀는 강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으며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딸, 그녀의 의미인 민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